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모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무기하고 또. 왜 이렇게 오랜만에 된 거죠? 저희 사실 그간에 과학 같은 소리 안에는 했었죠. 예. 했죠. 과학하고 앉아있는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과학할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과학 같은 소리만 간신히 하면서 앉아있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우는 목소리로 저희 너무 바빠요 막 나 그러고. 지금 밤에 진짜 울 뻔했다니까. 왜 이 정도야 우리? 아니 사과문이긴 한데 사실 감정이 그 상태는 아니었는데 뭐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불쌍한 목소리로 녹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편이 좀 여러모로 되게 불쌍했는데 녹음하다가 사고가 나서 예. 그랬죠. 애기 엄마 옆에서 예, 녹음. 그게 무지하게 피곤한 상태에서 했다라는 증거로.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녹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하다고 김사나 박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워낙에 본인은 그런 일이 잦으신 분이라고. 기계를 고장내신대요 녹음기를. 그래서 약간 이 반문명적인 어떤. 그 파울리가 떠오르는. 네, 생물학의 파울리 이런 거. 오늘 파울리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그래요? 났네. 우리 기계는 지금 김사나 박사님도 언급이 됐잖아 지금. 네, 그러게. 오늘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것은 김사나 박사님 때문이라는 결론. 이것도 사실 우리 익숙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모든 지금 불안 요소를 안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 이름도 빛나는 국립과천과학관의 무한상상실 안에 녹음실입니다. 와. 왜 여기에 왔느냐? 일단 저희가 바빠서요. 여기 지금 저희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앉을 시간이 없어서 잠깐은 현장에서 그냥. 현장에 앉아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여기 사실 시설은 좋아요. 저희보다 훨씬 나은데 네, 하여튼 낯선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녹음하는데 약간 긴장은 되고요. 과천과학관 저희 행사에는 이따가 다시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무한상상실 이 스튜디오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훌륭한 팟캐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한테만 내주시는 건가요? K2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은근히 약간 공대 오빠 같은 이런 느낌. 왜 안 나오냐고 막. 과천과학관 와보니까 되게 좋네요. 무한상상실은 실은 뭐 이렇게 음향실처럼 지금 더빙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3D 프린팅도 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뭔가를 시제작을 한번 해보고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막 와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서 멜론에 올린 사례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조금씩 그 넓혀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여기 리서치를 많이 해주셨네요. 공간 쓰는 대가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기로 해서요. 무한상상실을. 네, 무한상상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네, 어쨌든 여기 뭐 되게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예전부터 좋아했던 장소인데 여기서 결국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흔히 보는 그 볼록볼록한 계란판 같은 붙어 있는 그런 녹음실. 전체가. 과학. 네, 전체가. 네. 좋아요, 넓고 저희 녹음실보다도 넓은 것 같아요. 우리 뭐 녹음실이 아니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녹음을 시작을 했고 또 오랜만에 K2 박사님도 오시고 해서 방송을 하는데 저희 이번 방송은 뉴스 호회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과학학원제를 너무 오래 안 하고 사실 못 하고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뭐 메인 주제야 미룰 수 있지만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을 팬 서비스 차원에서 지난번에 좀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해서 조금 짧지만 뭐 1시간여 동안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호회로 만들어 좀 뿌리게 되었습니다. 두 분 박사님을 모시고 또 뉴스 얘기를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프로그램의 목적인 뉴스 호회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규 횟수에 카운트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중이에요 지금. 복잡해 이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넣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우리가 몇 편 했는지 생각할 때. 저번에 뉴스 회를 넣었어요? 정규에? 그것도. 예전에? 아니요. 그땐 넣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전체 2시간짜리를 다 뉴스로 이것저것 넣었으니까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질 듯하여. 네. 그래도 횟수를 늘리죠 뭐. 그러면 아마 25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일단 뉴스가 굵직굵직한 뉴스가 몇 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화성이 여러 가지로 화제지 않습니까? 마션 영화도 되고 있는데 마션은 저희가 아직은 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고.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시사회 됐는데 맞아. 바빠서 과학하고 앉을 시간도 없는데 마션 보고 앉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영화 보고 앉을 시간은 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 화성하고 관련돼서 픽션이 아닌 논픽션. 화성 표면에 뭐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실 이게 바람을 잔뜩 넣었었죠. 지난 9월 29일에.
바람을 잔뜩 넣고 뭐 발표를 뭐 며칠 날 뭐 엠바고가 어쩌고 해서 저희는 다 알았습니다. 외계인 네. 아니다. 네. 화성 문명 아니다. 네. 유적 아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뭔지 맞아. 하루 전에 네. 파토님 페이스북에 써놨죠. 아, 그러셨어요? 박사님 그거를 예측을 위해서. 정확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정보 소스가 있었던 건가요? 나사에? 추측? 항상 제가 그 전에도 나사가 미리 뭐 예고했을 때 맞췄어요. 네. 예지력?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 그 항상 발표를 예고할 때 누가 발표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아, 네네. 발표자가 나와요. 음. 그 발표자 이름으로 논문 검색을 해보면 와, 천재다. 여러분 아셨죠? 네, 논문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발표하는 게 그럼 뭔지. 그 박사는 그 화성의 물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그 나오는. 부분을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제일 최고 논문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한 사람만 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표자가 네, 네. 한 3명, 4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2-3명이 공통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100% 확실합니다. 와, 이거 괜찮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뭐에 대한 거다라는 걸 아주 말씀하셨죠. 확실하게 100% 맞췄거든요. 하루 전에. 네. 여러분도 나중에 연습해 보세요. 다만 논문 검색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영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발표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또 네.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뭘까 우리가 생각을 기대 반 또 미리 실망할 준비 반 했는데 사실 실망이라는 얘기는 이게 우리가 일반인 관점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요. 네. 그래서 발표했던 것은 뭐였죠? 개 박사님? 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물이 화성에서. 네. 진짜 물이 나왔다. 네. 액체 상태 물이 나왔다. 액체 상태의 물이 나왔다. 네. 네. 게다가 이게 소금물이라고요. 소금물일 수밖에 없죠. 뭐 순수한 물인 게 더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죠. 증류수가 거기 그건 진짜 왜? 이상한데. 근데 이 소금물이라는 포인트가 계속 강조가 되는데 네네. 사실 그거보다는 이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처음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물이 이미 발견된 것 같이 착각이 네. 되곤 하는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물을 발견했다라는 발표를 여러 번 했죠, 그동안. 아니, 진짜로 제가 작년 네. 가을쯤에 네. 분명히 물을 나왔다는 얘기 했어요. 네. 네. 진짜 네. 기억나거든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물을 발견했다는 발표는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얼음 상태의 물이 발견이 됐고, 아, 그렇죠. 얼음 상태. 네, 얼음 상태의 물이 발견이 됐고. 그건 많잖아요, 우주에 근데. 많죠. 네. 그 화성에는 많이 있었죠. 얼음 상태의 물이 아주 많다는 발표도 있었고, 그 지표면에 물도 얘기했었는데. 지표면에도 물의 흔적으로 보인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흔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수분, 뭐 습기,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죠. 발자국이 그런, 어쩌고 예, 뭐. 그런 게 계속 나왔었죠. 그죠.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현장에서 딱 증거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거의 있는 걸로 되어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것도 액체 상태의 물을 딱 그대로 발견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또 나오겠네, 그럼 물. 그런데 물 얘기 한 번만 더 해봐. 막 이렇게. 부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는 장면이 찍히는 게 이제 다음 차례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다라는 흔적 이제 사진으로 찍혀 있고 그거는 사실은 5년 전에 찍혔어요. 네. 네,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미 찍혔고 네. 그 성분이 물에 녹아 있는 그런 염분들이 관측이 된 거죠. 분광기로. 그럼 물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물에 녹아서 흘렀던 염분이 발견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물이 흘렀던 증거가 예. 나왔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2011년에 그 사진은 발표가 됐어요. 기울어진 이제 경사면 같은 데에 계절이 바뀌면서 흔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흔적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거는 지금 그 인터넷에도 많이 돌고 있었고 그 전에 뭐 다른 제가 화성 강연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던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라는 강력한 뭐라나 후보, 네. 예, 증거 후보로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던 이 그런 사진이?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의 성분을 그 관측을 한 거죠, 다시. 아하. 분광기로 좀 더 자세히. 스펙트럼 분석을.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네. 그래서 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이런 염분들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주 옛날에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는 좀 나왔잖아요. 뭐 네네. 퇴적층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얼음 상태의 물은 있고 네. 네, 발견이 됐고. 근데 이 물은 아주 옛날에 흐른 게 아니고 네네. 요즘 현재. 흐르는 그렇죠. 물인데 뭐 지금 이 순간에 말랐다 한들 네. 최근에 흐르고 있는 물이라는 그렇죠. 거죠. 계속 네. 지금도 여름과 겨울 반복해서 여름에 나타났다가 겨울에 사라지는 네. 그런 흔적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럼 물의 양이 되게 많은 건가요? 흐르는 게 아니면 꽤 많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 몇 군데가 돼요. 그런 흔적이 보이는 데가. 그러니까 개천 같은 게 이렇게 흘렀다 예. 말았다 한다. 예, 예.
네. 예, 그런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관측 안 한 데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100년 전에 흘렸던 물에서 나온 소금인지 지난달에 그건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지난달에 관측이 된 거니까. 바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 변화가 되는 게 2011년에 발표가 될 때 이미 그 전에 한 2년 정도 관측한 변화되는 사진을 보였어요. 변화가 보이니까. 예, GIF 사진이에요, 사진 자체가. 아, GIF. 그 짤방이 움짤이나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림 딱 띄우면은 변하는 게 딱 보여요, 바로. 네. 예, 변화. 그러면 그게 이제 유체라는 거는 알 수 있을 텐데 예. 근데 그게 물일지 네. 아니면 기체 상태 대기 때문에 염분이 흐른 걸지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저도 그거는 궁금해져요. 액체 상태가 흘러야지 그런 흔적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거는 또 100% 이게 액체 상태가 흘렀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이 약간 좀 조심스럽게 되어 있는 게 액체 상태에 물이 발견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예, 진짜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강력한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과학이라는 게 이런 거니 어떡하겠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발견되었다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어요. 네. 진짜 만약에 누가 이런 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시청자들이 막 항의하고 짜증낼 것 같은데 너네 물로만 몇 에피소드를 예. 까먹는 거냐면. 근데 물이 발견되었다라고 해도 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 정도로 강력한 증거니까. 어쨌든 간에 흐르는 물 자체를 아직 딱 찍고 이거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물이 흐르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탁 포착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정도면 꽤나 그렇게 이 얘기할 수 정도면 있다. 뭐 물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오히려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그럼 얼음이 됐다가 뭐 흘렀다가 이렇게 계속 있든가 뭐 아니면 증발하든가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아마 땅 속에는 좀 계속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여름에 따뜻해지니까 이제 표면까지 직접 나오는 거죠. 올라오는 나와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물은 0도면은 어는데 네. 그 아마 예전에 그 배운 것 중에서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그렇죠. 네, 이런 있죠.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에 잡성분이 섞이면 네. 어는 점이 낮아져요. 네. 그렇죠. 끓는 점은 올라가고. 그래서 어는 점이 더 내려가서 더 낮은 온도에도 액체 상태라고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화성에 물 뉴스 나올 때 보면 이제 화성에 물이 있다는 사실이 이걸 네. 거주지로서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뭐 대단한 막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네. 이 물을 뭐 어떻게 잘하면 진짜로 뭐 식수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게 물이 있는 별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완전히 뭐 다른 건가요? 일단 물이 있으면 지구상의 액체 상태의 물에는 생명체가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성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라면 생명체가 있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라면 이곳이 액체 상태의 물에서는 발견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거기도 없다면 화성에는 현재로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거기에 정말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면. 물을 떠서 검사를 했는데 네. 미생물이 네. 하나도 없다. 네. 그런 또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근데 무슨 약간 뭐 이렇게 어떤 기사들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 신문에 무슨 이렇게 부동산 정보지처럼 뭐 이렇게 배산임수 막 좋다 이런 것처럼 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를 거주지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막 이런 네. 소설을 또 쓰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과학 기사들은 뭐든지 새로운 게 발견되면은 실용적인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발견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이해를 맞아요. 못하는 진짜 거예요. 그래요. 물이 발견되었다라면은 그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기자도 그렇고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거주지로서의 네,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거주지가 어떻고 붙이잖아요. 이런 네. 얘기가 자꾸 그러니까. 뭔가를 덧붙이게 되는. 거주하면 또 농담같이 막 부동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하고. 그러니까 물이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로 끝나면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왜 그런 식의 뉴스만 보게 되는가. 근데 이제 화성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화성이 굉장히 춥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름에는 여기가 뭐 한 20-30도도 올라간다고. 네, 여름에 그죠? 예,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네. 저기 그 영상으로 올라가죠. 와, 근데 진짜 20-30도가 올라가고 물이 있는데 생물이 없으면 정말 이상한 거긴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핵전쟁 이런 걸로 이렇게 근데 초토화되면. 핵전쟁이 나도 뭐 미생물 단위까지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생물이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건 물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방사선이 워낙 강해가지고 태양에서 네. 태양이나 우주에서는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그 박테리아 종류도 한 18,000년 정도면은 멸종해버린대요. 지금 화성 아, 진짜요? 화성 표면에서의 방사능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기사 그러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 로버를 보냈잖아요. 네. 로봇을 보냈는데 그 물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뒤에 더 이슈화된 게 이제 진짜로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로버를 보내려고 물쪽으로. 하는데 네. 그 전까지 그 로버를 그 생명체가 거기에 붙어있지 미생물이 붙지 않게 처리를 네네. 단계가 있는데 심하게 하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 물 근처에 갔다가 네, 지금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는 발견이 되면 오염이. 이게 오염된 건지 아, 원래 구분을 있던 못하는구나. 원시 생명체인지를 그러게요. 모를 확률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네.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관련된 논쟁이 있는 게 뭐 일부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화성에서 생명을 발견한다. 발견한 즉시 다 철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으면 걔네가 거기 주인인데 우리가 이제 걔네를 멸종시키거나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굉장히 진지하게 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아무리 미생물이라 해도 그 로버가 갔다가 거기에 우리 미생물을 빠뜨려서 걔네들이 싸워서 생태가 엉망이 되고 맞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외래종 무슨 뭐 물고기 이런 거 들어오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이 시점이 되면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어떤 입장을 좀 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가 화성인들 허락받지 않고 화성을 침공하고 있죠 이미. 그렇죠. 네, 침공하고 있죠. 로봇이 이미 가 있잖아요. 네, 마션 그 사람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 있고 막 네. 얼마나 많이 피해를 줬겠어요 지금. 그건 아직 안 갔지. 사람은 아직 안 갔죠. 영화에서 간 거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커스가 그분을 구해오는 거지만 화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렇죠. 저걸 빨리 내보내야 되는. 네. 네. 화성 침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네요. 화성한테서 침공을 당하는 게 어스 아니고. 어택. 최근에 제가 그 네. 신문 칼럼으로 제목을 화성 침공이라고 화성을 침공. 화성을 침공한다는 의미로. 네. 네. 파토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선박 평형수라는 게 있거든요. 선박 평형수요. 예, 엄청나게 큰 배 같은 경우 그 화물을 엄청 많이 실을 때 네. 그거를 하역을 하면은 배가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배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일부러 선박 평형수라는 거를 배에 채워요. 아, 물을 채워놓은. 다시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바닷물을 채우거든요. 그런 다음에 동양에서 딴 데로 가서. 예를 들어서 퍼가지고 서양 갔다가 도로 뺀다고요. 생태계가 그게 네, 침실을 또 다시 생태계 교란에 뿌려야 되게 되니까. 큰 원인이 된다고 네. 또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필터링을 하냐, 뭐 별로 안 하죠, 솔직히 뭐, 안 하겠죠. 뭐 머리들이 들어오고 미생물이 들어오고 그냥 묻는데 섞거든요. 할 일이 없-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화성에 갈 때도 비슷한 일이 혹시나 나중에는 완전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예. 네. 그런데 네. 공학자로서 선박 평형수 같은 아주 공학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결국 그거죠.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냐.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 여기저기 정말 다니게 돼도 우리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 뭐 어떤 종 하나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걔네들은 그렇게 발전해서 나중에 문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참 언젠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명체 존재가 점점 이제 어쨌든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러게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죠 이제 그런 거. 이거 제가 화성에선 더 나온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이번엔 마션인이 이거 저 화성 소금물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이제 책이 더 안 팔리더라고요. 영향이 없어요. 저 화성 전문가라고 다녔는데 저한테 별 연락도 안 오고요. 아, 포커스가 안 맞잖아요. 문명이 발견돼야. 그렇죠. 문명이 돼야지. 예,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이게 요 발표 시점이 딱 네. 마션 개봉 직전이어서 그 마션을 지원하기 위한 발표가 아니냐라는 아, 진짜로? 예,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봐요. 그냥.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영화가 전 아직 영화는 못 보고 소설만 네,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실제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네.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을 보내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네.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화도 그 사실 뭐 나사에서 지원한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 네, 중에도. 네. 근데 네. 이것만큼 나사 내부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영화도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리고 나사가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나사 로고도 여러 군데서 등장하고 아. 이름도 여러 번 등장하고 예, 그런 걸로 봐서 나사가 마션 개봉에 맞춰서 우연히 이 타이밍에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도 하겠죠. 사실 우리도 좀 저런 걸 좀 배워야 되는 면이 있는 게. 그럼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과학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더 알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데 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SF 영화라는 것 자체가 네. 과학 관련된 영화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좀 요원하겠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근데 그 이제 점은.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고 여기에 드는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에 써야 된다 아니면 딴 데 써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는 와중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사의 어떤 부서가 이런 호재를 잡아서 그러면 이제 여론이 한꺼번에 다 화성에 당연히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갔다면 데려오기도 할 판에 보내는 건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조직의 내부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은 해야 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다른 분야 사람들은 뭐 아직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과학뿐만 아니고 그 다른 분야도 있고 과학도 분야도 있고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자꾸 우주로만 보내냐 뭐 이렇게 얘기할 네. 수도 있고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주를 되게 좋아하고 예, 우주 탐사를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또 부가적인 어떤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나사가 화성 탐사를 최근에 또 발표를 했어요. 마션 개봉 이후에 네. 사람을 언제쯤 보낼 건지 어떻게 보낼 건지 하는 그 화성 탐사 계획을 새로 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 보면은 화성 탐사하는 목적이 뭐 실용적인 목적 그런 게 아니고 미래 세대의 그 모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그런 걸 이제 영감을 받은 미래 세대들이 또 다른 분야에서 네. 활약을 하고 이런 부수 효과를 이제 크게 강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화성 갈 돈, 우주 갈 돈이 이만큼 있으면 그거를 뭐 다른 데다 쓴다든가 혹은 뭐 해양이든 어디든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 돈이 그렇게 쓰이느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네. 그런 부분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유연하게 어쨌든 과학적으로 뭔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뭔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딴 데다 쓰고도 그러니까요. 효과 없는 사실 그런 우리는 것도 많은데. 진짜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 욕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린 정말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이거 깨알 자랑인데 그 버즈 올드린이 네, 강연했었잖아요. 아, 네네네. 제가 또 그 강연회를 가지 않았어요. 이게 알잖아요. 네. 근데 강연 듣다 보니까 엄청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 보면 한국의 마지막 방문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막 보고 싶어서 네네. 갔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저는 열심히 그냥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뭐 달에 거의 처음으로 같이 발을 디뎠던 사람이니까 그걸로만 죽을 때까지 뭐 돌아다니면서 강연만 해도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극지방을 가서 막 고래 옆에서 계속 탐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에 무슨 연구소를 그 버졸드린 연구소를 세우고 뭐를 연구를 하나 그랬더니 그 화성 탐사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이제 내세우고 네. 예, 그다음 자기 아들도 계속 그쪽 연구가 돼가지고 한 가족이 그냥 다 우주 탐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이거나 뭐 이런 돈는 욕심으로 하는 행동 같아 보이지가 않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근데 끊임없이 계속 뭔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탐험을 해야 된다. 되게 뭐 어떤 미국적인 철학일지 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말 좀 배워야 됩니다, 저런 거. 예. 근데 진짜 세상에는 막 멋있는 일도 너무 많고 파보면은 정말 궁금한 것도 많은데 진짜 네. 이렇게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 출장을 가서 그 수족관 몬트레이 수족관이라는 네. 네, 미국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거죠. 네.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탐사해야 될 게 전 이제 우주 쪽이 더 가깝지만 예, 바닷속도 진짜 재밌는 거구나. 네, 정말 거기도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탐험을 하고 탐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재밌고 신기한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탐험하고 탐사하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죠. 그러게요. 그런 쪽으로 좀 아까 그 화성에 뭐 부동산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 이렇게 뭐 이걸로 하면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애들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자, 여기 근데 아까 잠깐 나왔던 이걸 발견한 친구. 네. 이 친구라고 제가 말하는 건 25세의 대학원생이랍니다. 네. 또 제가 좋아하는 나라인 네팔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한 건데 네. 옛날의 사진들을 분석을 한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이 친구가 그 4년 전에 그 사진을 발견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에서 예. 그걸 찾아냈군요. 예, 이게. 예. 아. 그 흐르는 물 흔적이 계속 변한다라는 걸 처음 발견한 친구가 바로 이 친구고 예,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고 제가 발표자의 이 친구 이름이 있어서 그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제가 그래서 딱 아셨고. 딱 보고 안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 전날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했는데 그걸 썼어요. 그 사진을. 근데 그게 딱 나오길래 예, 바로 알았죠. 그냥 이거구나. 예. 지난번에요. 망원경 얘기하면서 데이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걸 네. 사실 다 처리도 못하고 있다는데 네, 네. 화성도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시간이 많고 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면은 이걸 계속 뒤지다 보면 뭔가 의미 있는 걸 발견할 수 그럴 수 있겠네요. 있어요. 지금 묻혀있는. 공개되어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공개되어 있는 거 정말 몇 달 그냥 사진만 뒤적거려도 뭔가 새로운 거 나올 수 나올지도 있는. 몰라요. 네. 그렇죠. 이 친구가 그게 학부 논문이었거든요. 그 사진 발견한 게. 그거 학부 논문하고 지금 대학원생이 돼 있는 이제 거예요? 대학원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 있는 분들은 그게 이제 사실 그 2011년이고 지금 2015년이니까 4년 이상 걸렸잖아요. 네.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그러니까 여름에 나타나고 겨울에 줄어드는 걸 반복해서 분간 관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2년이 네, 2년이 지나야 되는데 화성의 2년은 지구에선 4년이에요. 그렇군요. 네, 화성은 그 1년이 길기 때문에 지구 공전 속도가 느려서 네. 지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또 이 화성 찍은 사진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음모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자마자 10초 만에 이거 해골. 네. 이거 오바마 이런 오바마. 사탄이 왜 남 얘기처럼 하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다 반박해요. 예, 저거는 방패다 뭐 어쩌다 하시는데 오바마 진짜 웃겼는데. 이게 오바마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거를 오바마로 보내 뇌에는 오바마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아무리 봐도 안 열심히 보이더라고 오바마로. 오바마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그분들도 이거를 2년 동안 계속 들여다보세요. 보신 다음에도 오바마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논문과 함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제가 약간 궁금했던 건, 지금 이 학생은 나사에 무슨 지원을 받아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자기 학부 논문을 낸 거잖아요. 그 지도 교수가 요 관측 자료를 받아서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사에서 띄운 위성이고 그 위성 자료를 받아서 쓰는 또 이제 책임자들이 있어요. 네. 네, 그 책임 연구자가 이 학생이 지도 교수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가 그 자료를 이제 우선적으로 쓰게 되고 이제 학생한테 이거 한번 분석해봐라라고 준 네. 거죠. 우리 같으면 이 학생이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글쎄요. 부담스러운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천문학계는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천문학계 분위기는? 네, 천문학계 분위기는. 네. 왜냐면 그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뭐 교수님 이름만 나오지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부각이 됐겠느냐 분야에 따라서는. 제가 본 바로는 적어도 천문학계는 충분히 학생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면 잘 됐다. 진짜 사진을 열심히 분석해서, 네. 그럼 학부생이라도 정말로 굉장한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도 교수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대입에 되게 좋은 아이템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로요. 화성에서 물을 발견했다 이런 거 딱 나오면 포트폴리오에 써 뭐 있어요. 그날로 뭐 나사 근처 어디 대학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발견을 하고 이제 훌륭한 연구를 하는 게 개인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보면은 그 활동하는 과학자들 개개인 능력만 보면 미국에 있는 과학자나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사실 그 머리는 다 좋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잘해요. 네,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막 하다가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제 연구 결과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네,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시스템 많이 정비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우리가 안 하게 말이죠. 네. 네, 그럼 노벨상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쭉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초에. 네. 근데 몇 가지 좀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한테 좀 와닿는 좀 신경이 쓰이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양 과학자들의 선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국에 하나가 가고 일본에 2개가 갔어요. 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한 채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노벨상 중에서 저희는 이제 과학 분야 얘기만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상. 물리학상이 이 뉴트리노 네. 방송 중에 한두 번 나왔을 텐데요. 네.
뉴트리노 중성미자의 질량을 입증한 과학자들이 받았더라고요. 네. 이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본 예. 가지타 다카키라는 일본 도쿄대 교수, 네, 네. 그리고 캐나다의 퀸즈 대학교의 아서 맥도날드 교수가 동시에 받았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뉴트리노에 대해서 한번 네. 살짝 짚고 넘어가고 이것이 뭐 질량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게 그 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네. 뉴트리노가 우리말로 중성미자라고 하는데 네네. 그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데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거에 비해서 알려진 거는 별로 없는 예,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입자인데 일단 뉴트리노는 기본 입자예요.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에서 기본 입자라고 하는 17개 기본 입자. 17개의 기본 네네. 입자 중에 3개가 뉴트리노예요. 3개가. 예. 그 뉴트리노 종류가 3종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주에. 네. 우리 몸속으로 뭐 1초에 뭐 수백 조기가 지나간다. 수백 조요. 예. 수백 조. 그 정도로 많아요? 예,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지금도 지나다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간다.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네. 예. 이해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약간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최근에 약간 딴 얘긴데요. 네. 제가 너무 뭐를 많이 알게 돼가지고 약간 처음 같은 친숙함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막 웃었어요. 알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도 오늘 방송하면서도 네. 옛날보다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성 얘기는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너무 하는데. 많이 해서 알 수밖에 네. 없는데 네. 좀 모른 척해 그래도. 아니요. 팬들이 원하고 있어. 뉴트리노 얘기는 조금 이제 새로울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루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잠깐 나왔을 뿐이지. 네. 이제 이게 상당히 또 뉴트리노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보통 이제 핵이 붕괴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핵 붕괴 뭐 그런 붕괴하는 게 그러니까 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양성자는 붕괴하지 않고 중성자만 붕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중성자가 붕괴를 하는데 붕괴라는 게 뭐냐? 중성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전화가. 그게 이제 그 베타 붕괴라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베타 선이라는 게 전자가 나오는 거고 그 베타 붕괴라는 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 나오는 거다. 그럼 그때 중성미자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중성자만 그러니까 전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은 전자를 잘 관측을 하면은 원래 핵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걸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전자를 봤는데 이게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방향이랑 그러니까 운동량이랑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자가 뭐가 나오는 빈틈이 있는 거군요. 빈틈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뭔가 나오나 보다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파울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물건을 고장내는. 네, 일본에 고장내는 그 철저한 이론 물리학자. 그 이제 베타올리라고 많이 네. 우리가 1회인가 2회인가에 네, 얘기했어요. 네. 그 파울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입자가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했고 처음에는 이름을 중성자라고 붙였어요. 네. 그 전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데 실제 중성자가 1933년에 발견이 됐거든요. 네. 체도익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중성자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더 작으니까 중성미자라고 네. 붙인 사람은 페르미예요. 페르미, 그 유명한 페르미. 네, 페르미. 네. 이다 누구나 들어봤던 그 원자로를 처음 만들었다는. 네. 예, 그러니까 페르미가 중성미자를 넣어서 베타 분계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네. 예, 중성자는 참고로 영어로 뉴트론이고 뉴트론이고 중성미자는 뉴트리노고. 뉴트리노가 이탈리아어로 예.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생각하면 뒤에 돼요. 좀 의미가 호나우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치면 작아지는 예, 거. 새끼 호나우드가 호나우드인 네네. 거죠. 그런 식이에요. 예, 비슷한 뉴트리노. 근데 요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알게 된 사실이 네.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중성미자가 이제 어쨌든 있고 이게 네. 이론적으로는 30년대 나왔는데 실제 검출이 된 건 50년대에 검출했어요. 네. 1950년대에 검출이 되고 이제 60년대쯤에 그 표준 모형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아니라 이제 준비되면서 지금 표준 그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표준 모형에 따르면은 중성미자가 질량이 없어야 돼요. 네, 0이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번 노벨상은 질량이 0이 아니다라는 걸 밝힌 거거든요. 네. 그 말은
표준 모형이 틀렸다는 거죠. 꽤나 굵직한 문제랑 관련된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문제. 예. 예. 노벨상은 뭐가 이럴 것 같아서 정말 그렇다 할 때도 주고 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 해도 주는 그런 아니었다라는 게 사실은 더 더 커요. 많이 주는 거 더 크죠. 그러니까 보통 맞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걸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제 과학은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잘했다라고 상을 주죠. 아, 예, 이게 이제 과학의 강점이죠, 사실은. 그게 뭐 제일 유명한 게 190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저 광속 에테르 실험. 아, 네. 예, 그게 에테르를 찾으려고 했는데 네. 에테르가 없다고 나왔는데 네. 그게 노벨상을 받았고 네. 가장 유명한 실패한 실험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에테르를 관측하기 위해서 한 실험인데 그때는 진짜 뭐 거의 100%의 과학자들이 에테르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없다라는 걸 밝혀내고 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은 누구나 믿고 있던 걸 깨트리면 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상을 줍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이거 맞다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아, 저도 그런 음모론을 가졌던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제가 말한 걸 틀렸다라는 걸 찾아낼까를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에요. 다. 네. 뭐든지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걸 어떻게든지 틀렸다라는 걸 밝혀내고 싶어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과학의 정설이 되는 거고 네. 아, 그래서요? 표준모형이 틀린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죠. 네. 그게 이제 큰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즐거우신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저희가 뭐 네. 따로 조심할 일은 없나요? 이게 이제- 표준모형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게 그 1998년에 발견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때부터 언제 받을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다들 기대하고. 아. 이거는 뭐 무조건 노벨상은 확실한데 네. 도대체 언제 줄까? 그거만 네, 보고 왜 있어요.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뭔가. 중간에 다른 게 있었겠죠. 네, 뭐 뭐지? 더 중요한 게 LED 있고. 작년 뭐 전에 LED도 거? 나오고 뭐. 조명 따위 그러니까 뭐 이런. 입자 물리학이 사실 2년 전에 힉스 입자가 받았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입자 물리학이 너무 자주 받는 아,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또 2002년에 이번에 일본에서 받은 사람의 스승이 받았어요. 네. 2002년에. 아.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일본에 두 개가 갖고 중국에 하나가 간 상황에 대해서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이 일본 교수님이 받은 네. 이 연구의 배경에는 네. 이 소위 슈퍼 가미오칸데라는 네. 엄청난 뭔가 이 장비가 있더라고요. 네. 이 장비가 지하 1000m의 폐광에다가 만든 네. 이런 장비인데 네. 이게 그래서 뭘 하는 장비길래 이런 데다가 만들었나요? 이게 중성미자를 이제 발견하는 장비죠. 땅 속에 이렇게 땅 속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물을 네. 네. 거기서 그러니까 지하 1km 있으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들어오겠죠. 네. 빛도 못 들어오고 뭐 전자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데 중성미자는 들어오는 거예요. 다 뚫고 다 지나가니까. 뚫고 지나가니까. 네. 다 뚫고 지나가는 중성미자는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중성미자 중에 아주 낮은 확률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전자나 이제 핵과 충돌. 원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네. 예. 거기서 반응을 하면 거기서 약한 빛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뭐 체렌코프 복사라고 하는 이름의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감지하는 이제 기기들이 쫙 있는 거죠. 이 빛도 뭐 몇백만 분의 1초 동안 있다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아주 짧게. 뭐 이게 이제 워낙 확률이 낮다 보니까 네. 예, 뭐 하루에 한두 개, 잘하면 서너 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도. 근데 저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중성미자가 뭔가 그렇죠. 표준 모델을, 중성미자가 표준 모델하고 달리 이제 질량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은 있었어요. 그 전에 예측은 있었고 이제 실제로 증명을 한 게 요거죠. 이게 제가 재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이 슈퍼 카미오관들에게 어떤 물건인지 일단 지하 1km에 있고요. 네. 지름 40m에 높이 42m의 원기둥형으로 파낸 안반 안에다가 순수한 물, 증류수겠죠. 네. 순수한 물 5만 톤을 담아놨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에 500만 원씩 하는 직경 50cm, 그러니까 2뼘 좀 넘죠. 네. 직경 50cm의 초고감도 빛 탐지기가 11,000개가 들어있대요. 우와. 그래서 여기는 다른 빛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정말 조용하고 어둡고 네. 이런 속에 이제 그런 입자들이 지나가는 거를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조기가 막 지나가니까 그 중에 한두 개 반응한 걸 찾아내는 위해서 이걸 만든 거야, 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봐야 뭐 몇백억밖에 안 돼요. 사실 몇백억이면 짓겠죠, 뭐 이게. 네. 근데 천억까지도 안 갈 거예요 아마. 이런 정도의 물건은 지금 일본에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 몇 현재는? 군데 있는데 네. 일본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됐죠. 오래됐다. 많은 저 관측을 했겠군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 나는 네. 이런 게 데이터가 많은 진짜 거죠. 신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렇게 회사에서 복사기를 하나 사도 이거를 사면은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써내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중성 미자를 찾는 일에만 쓸 수 있는 저 정도 비용의 장비를 허락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죠? 그러게요. 이게 슈퍼 카미오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슈퍼가 안 붙은 카미오 간대가 있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원래 처음 만든 게 양성자 붕괴를 네. 관측을 하려고. 그건 이제 대통일 이론에 따르면은 예, 양성자도 붕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네. 양성자는 붕괴하지 않고 중성자만 붕괴한다고 네, 네. 했는데 대통일 이론에 따르면은 양성자도 붕괴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를 관측해보자라고 만들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럼 중성미자도 관측해보자라고 개조를 했어요. 개조를 하고 나서 1987년에 이제 초신성이 굉장히 밝은 게 그 대마젤란 은하에서 터졌는데 네. 거기서 오는 중성미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게 1987년에. 그 사람이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의 스승이에요. 아하. 야,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이어서 결국. 그 스승은 2002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2002년이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일본보다 성적 잘 굳었다고 막 좋아할 때 그때인데 네. 일본은 노벨상을 받고 얘는 있었죠. 장비빨이잖아요. 우리는 정신력이니까. 우리 저 투지. 드시마 정신력으로. 뭐 장비만 있으면 누가 못해. 이러시는 거죠. 이게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요. 네. 이번에 국감 있었잖아요. 네. 국감에서 이제 의원들이 미창부 장관님을 출석을 시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일본은 21개의 노벨상을 받는 거 우리는 빵이다. 21대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축구 경기처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장관을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장관의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장관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좀 21대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네? 이거를 이런 데다가 우리가 뭘 솔직히 과학자들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거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뭐 공학자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런 장비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의사결정이 되는 그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에 그나마 좀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약간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요 분하고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하고 네네. 공동 연구를 하신 분 중에 그 서울대학교의 김수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네.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제안을 해서 돈을 받아서 그 영광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네. 이런 이제 중성미자 관측하는 장비를 설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네. 굉장히 성과가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때 이제 돈을 지원받았던 게 예전에 과학기술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정부의 있었죠. 예, 정부 부처 중에. 그렇죠. 거기에서 하던 사업에서 이제 예산을 딴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런 걸로 예산 따기 힘들 것 같아요. 창의를 내세우긴 하는데 창의적인 걸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을 왜 못 따느냐라고 장관이나 뭐 이런 과학자를 야단칠 게 아니고 예, 그게 나올 수 있기 위한 사회 분위기 시스템 조성이 훨씬 중요하고 그건 사실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문제 제기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진짜 좀 좋은 일자리들 있잖아요. 정말 네. 좋은 공학자들 되게 막 고도로 단련된 기술자들이 같이 할 수 네.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비도 장비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그 R&D 예산이나 그런 예산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예산 자체로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항상 돈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한테 예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아하. 사람 뭐 장비나 이런 데는 잘 쓰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사람을 키우는 데는 뭔가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요. 그러게요. 요거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가미오 칸데 슈퍼 가미오 칸데에서 네.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쭈꾸바시에 있는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소에서 네네. 그러니까 중성미자 검출이 쉽지가 않으니까 가속기 가지고 중성미자를 만들어서 쏜대요. 네. 네. 아, 그러기도 네. 해요. 예, 그렇게 해서까지 지금 실험을 한다고. 만들어서 쏜 다음에 그걸 검출해가지고 네. 성분을 네. 어차피 네. 같은 중성미자니까. 네, 네, 네.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성미자 그런 짓까지 하고 있네요. 속도 재고 뭐 그런 거 해요. 그 말이 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인공 중성미자라고 뭐 네. 자연물하고 다를 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만들어지는 게 핵 반응을 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핵 융합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항상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중성미자가 나와요. 아, 그래서 아까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짓는다고 영광 하는구나. 원자력 발전소 옆에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 옆에는 항상 중성미자가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네. 네. 처음 중성미자가 검출된 것도
그 원자로에 비해서 검출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음. 중성민자가 많이 나오는 게 태양에서 일단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네. 네. 그게 사실 제일 많고, 우주에서도 많이 나오고, 음. 우주에서 오는 입자가 대기를 때리면 또 대기에서 또 나오고, 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좀 전에 말씀 나왔던 이 서울대 물리학과 김수병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근데 네. 이분 말씀에 따르면 이 중성미자의 질량이 없다라는 게 아까 이제 표준 이론이었는데 표준 모형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수정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대통일 이론 중력을 제외한 전자기력, 양력, 강력의 힘을 통합하는 게 이제 네. 소위 대통일 이론인데 이게 이제 중성미자의 질량 존재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힘을 얻었다고 하네요. 네. 아, 진짜요? 예, 그쪽에 무게가 또 실린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우리가 지금 과천과학관에 있는데 네. 네, 과천과학관에서 그 해설 강연이 있어요. 노벨상에 아, 대한 그래요? 네. 해설 강연이 있고 그게 24일 토요일에 있는데 물리학 분야는 방금 소개해드린 그 김수봉 교수님께서 아, 본인이 네, 직접 강연을 하십니다. 23일 토요일 몇 시인가요? 24일 토요일 아, 아침 10시부터 그 하루 종일 과학 분야를 쭉 다 해요. 하시는구나. 연달아서 네, 이 홈페이지를 노벨상 아마 전체를 어차피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오시면 한번 뭐 확인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생리의학상 부분은 그 서민 교수님이 아, 네. 하십니다. 기생충 서민 아시죠?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생리의학상입니다. 생리의학상은 말라리아와 기생충 연구를 한 아일랜드 출신의 윌리엄 캠벨, 소속은 이 미국의 메디슨 드루 대학인데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일본 기타 사토 대학교의 오무라 사토시 교수, 그리고 중국의 투유유 중국 전통의학연구원 교수시래요. 일단 일본이 하나 더 가져왔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분은 이제 성함이 투유유인데 이게 미국 투유 이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님 아, 농담인지조차 몰랐어요. 네, 진짜 투유유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을 갖고 계신데요. 이 성이 농담 줄 어디고 알았으면 웃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저희가. 진지하게 말하고 감이 떨어졌어요. 다시 개그 아, 그게 우리 잘못인 거야? 이렇게 재밌는 농담을 듣고 어쨌든 이 투유유란 분이 아마 투가 성이고 뭐 이름이 유유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로 궁금해 나는. 아, 진짜? 궁금하잖아. 이런 이름이 중국 이름도 흔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게요. 어쨌든 전통의학연구원 하시는 분인데요. 여기 특기사항은 역시 동양인이 2명이라는 것과 네. 그 중에 이제 이 투유 교수님은 여성입니다. 아, 맞죠. 예. 네, 네. 12번째 여성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지금까지의. 그 중에 이제 저 퀴리 부인 막 2번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좀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박사학위가 없어요. 박사학위가 예. 없고 뭐 한의학 쪽. 네, 한의학 예, 쪽 분인데 예, 한의학이라고. 산무과학자로 불린대요. 그게 이제 박사학위가 없고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겹쳐가지고 산무과학자라는 농담같이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배경을 갖고 노벨상까지 받으시게 되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환경도 열악했고 어쨌든 이게 모두 말라리아 치료 네. 쪽하고 이제 기생충 관련된 쪽인데 네. 이 말라리아란 병이 우리는 한국에서는 잘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모기가 네. 예. 저번에 제가 그 얘기 잠깐 들었는데 네. 이정무 관장님이 아, 네, 아마 맞아요. 말씀하셨죠. 예.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1위가 모기라고. 맞아요. 이 말라리아 그 중에 하나겠죠. 네네. 뭐 뇌염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프리카하고 이런 동남아 이쪽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얘는 근데 일반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래요. 아, 진짜요? 네, 미생물인데 일반 세균이 아니래 기생충에 가까운가 봐요 좀.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기생충 쪽하고 같이 상을 준 것 네, 같은데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에 죽었고요. 그 옛날에 그 사람 30몇 살에 죽었잖아요 아마. 네, 맞아. 예, 좀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환자가 2억 명이고 네. 매년 100만 명이 넘게 죽는 병이래요. 오. 예, 그 정도로 무서운.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사망률을 낮추기만 해도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투유 교수님은 이 동서양 약품을 결합을 해가지고 항말라리아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오무라 선생님은 회충, 기생충 이거야말로 서민 선생님 사실. 네, 서민 교수님 전문이긴 한데 회충, 기생충 감염 관련된 연구로 이제 수상을 하셨고 이게 캠벨 교수하고 오무라 교수님이 공동 수상을 하신 거예요 이걸로. 결국은 이제 우리 미생물이나 그 외부 생물 감염에서 네. 그 생명을 구하는 이쪽으로 상을 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말라리아도 그렇고 대형 이제 제약회사들이 잘 안 만드는 네. 개발하지 않는 그런 약이라고.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올해는 평화상이 그렇죠. 두 번 이 줬다 이런 생리의학상이라기보다 얘기 하더라고요. 평화상에 가까운 거다라고. 아,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연구를 이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네. 그런 연구를 했다는. 특히 이제 제3세계에서 많이 걸리는 병이고 이게 선진국에서는 전혀 환자가 없대요. 그렇죠. 예, 뭐 사망자도 없고 그런 병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 안 만드는 거죠. 별로. 그렇겠죠. 네. 제약회사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발모제랑 발기부전제 네, 그것만 투자를 해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게 참 뭐지 에이즈로요.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예를 들어서 안 죽는다고. 네, 전혀 네, 안 죽을 네, 수 있다고. 네,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죽는데요. 그 이제 그러니까. 서구의 특히 이제 게이 커뮤니티들이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약만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 아무 문제 오히려 말 당뇨보다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안 죽는다고. 와 웃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데 대한 편견을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과학 소식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렸을 때 우리 맞아요. 처음 이제 HIV, 에이즈 들었을 때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이 걸려서 다 죽는다 이런 식의 네. 이미지를 네. 아직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도 아직도 있죠. 불치병, 그러니까 불치이긴 하죠. 치료가 되는 건 아니까. 네. 그러니까. 죽진 않는. 관리가 되는 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난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우리가 결핵 이야기를 사실 주로 이제 저하고 최 팀장이 결핵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오류를 저질렀더군요.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중보건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이나 의사분들이나 뭐 이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한참 얘기했는데 너희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러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메일을 주셨어요.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희 지적을 하게 돼서 뭐 죄송한데 뭐 또 진짜 굉장히 처음 죄송할 거 없이 그런 거 많이 해주시네. 아, 네. 네. 아주 나이스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뭐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단지 쪽팔릴 뿐입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는 제 주변에 옛날에 결핵에 걸렸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핏 들었던 얘기들을 주워서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평소에 결핵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의 그 결핵 감염 상황 때문에.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과장된 얘기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오류를 일단 정정을 하겠습니다. 1. 이분이 써주신 그대로 저희가 네. 결핵에 한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제가 한 말인 것 같고요. 답. 목소리를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볼까요? 권위는 의사 분위기로. 물론 결핵이란 병은 안 좋은 병이긴 하지만 한 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은 명백히 아닙니다. 결핵약이 약도 많고 보통 3-4가지고 6개월 이상 장기 복용을 해야 하긴 하지만 완치율이 80%에서 90% 정도입니다. 따라서 결핵에 걸렸다 하더라도 약만 잘 먹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권위가 결핵은 불치병이 아니네요. 불치병이 네. 아닙니다. 네, 네, 치료가 완치 잘 되는 되고 약도 6개월만 먹으면 됩니다. 평생 안 먹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2. 독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아주 안 좋은 병이다. 이것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성 결핵이 아닌 일반 결핵인 경우는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 근데 환자들의 인식 때문에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즉 약만 잘 먹으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이고 완치가 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지장이 없습니다.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안 네. 좋은. 약만 열심히 먹으면 네, 실제 삶의 그런 질이- 거 많은 것 같아요. 약 보통 이제 애들 특히 이제 감기 걸리고 하면은 항생제가 많이 네, 네. 이제 처방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들이 항생제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안 워낙 좋아요. 많다 보니까 약간 조금 나았다 싶으면은 항생제를 안 먹어요. 이런 건 정말 항생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예. 조금 거의 나았네 싶으면은 그냥 항생제 안 먹이 바로 끊어버리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라면서요. 예, 항생제는 그게- 무조건 끝까지 예, 먹어야 네. 돼요. 일단 끝까지 먹어서 완전히 죽이는 게 나은데 그러면은 또 뭐 재발하거나 또 나타나면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먹을 때 확실하게 확실히. 먹고 예, 완치하는 게 좋다. 하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오류. 결핵은 옛날 소설책에나 나왔던 아주 드문 병이다. 이건 아마 최 팀장이 조금 강조를 해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요. 실제 답은 OECD 회원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렇대요. 이것도 1등이에요? 네. 대박. 1등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3분의 1인 약 1,500만 명이 잠복 결핵 감염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결핵 신환자가 39,557명. 2005년 이후에 35,000명이 매년 결핵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니
전혀 사라진 병이 아니고 드문 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했냐면 요새 애들이 불주사를 안 맞는다 그래서. 결핵은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 폐병 뭐 할 때 뭐 이상 이런 사람들 뭐 폐병 환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결핵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폐렴 걸리고 막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폐렴 걸려 죽는 사람 없거든. 뭐 이런 거랑 막 헷갈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예, 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을 지금 다 정정을 했고요. 이거는 2011년 OECD 국가의 결핵 현황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인용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결핵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치료만 잘 받으면 문제 없다 이거잖아요. 네, 걸려도 치료만 잘 받으면 되고요. 단 약은 열심히 먹어야 된다.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예, 겁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상 얘기를 해볼까요? 화학상은 DNA 복구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스웨덴의 토마스 린달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명예교수. 그러니까 토마스 린달이 이름이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그 DNA 나선 구조를 발견했던 거기에 명예교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폴 모드리치 듀크대 의대 교수, 그리고 터키 분이 이게 또 좀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터키가 첫 상을 받은 거거든요, 노벨상은. 중국도 처음이죠. 예, 중국도 처음이고 터키도 처음이에요. 중국 출신 과학자는 많이 그렇죠. 있어요. 예, 중국 국적이 아니니까. 중국 예. 국적은 처음이에요. 터키가 아지즈 산자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입니다. 미국 교수지만 터키인이죠. 이분들 세 분이 이제 DNA 관련돼서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치료 관련된 부분인 게 일단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고 유전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거래요. 그래서 특히 새로운 암치료법이랑 관련돼 있대요. 화학상인데. 중요한 건 이제 최초의 터키인이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터키는 뭐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됐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 이분이 한 게 세포가 자외선에 의해 입은 손상을 어떻게 복구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이랑 관련돼 있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외선을 노출해서 피부암이 쉽게 걸리고 뭐 이런 거, 이런 차이들. 또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인해서 손상이 됐을 때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했는데 서양에는 또 피부암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피부암이 별로 느낌이 없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 저 일광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연구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터키에서는 노벨상이 과학상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문학상 이런 건 좀 나왔었잖아요. 예. 파묵 오르안 파묵 노벨상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에 받았고요. 그래서 터키 언론들이 산자르 교수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뭐 최근 실적 이런 거를 다 흔적을 추적하는 특집 기사들 막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나 봐요. 1946년생인데 작은 마을에서 8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났고 뭐 부모가 전부 문맹이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애들은 학교로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로 보낸 결과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옛날에 그렇죠. 저시제 특히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이 뭐 사업이나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분은 미국에 가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DNA 관련돼서는 이 DNA가 여러 가지로 무게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유전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유전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은 몰라요, 그죠? 네, 잘은 몰라서. 케이트 박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공학인데 유전 공학. 아까부터 입 다물고 있었어요. 자, 유전 공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3D 프린터 뭐 이런 걸로 못 찍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요. 그러니까 결핵처럼 네. 다음 회 때 또 또 정정을 해야 좀 길게 정리해. 그렇죠. 함부로 이제 말 안 하는 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다음번에 문제 제기는 지난번 결핵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올 것 같아요. 매 시간 그러시네요. 이러면서. 노벨상 강연을 열심히 들어보시면 네, 차라리 이거는 다른 거를 찾아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포인트로 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이 새로 받았고 터키가 네. 새로 받았고 일본이 2개를 받았다. 네. 어떻게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터키는 뭐 심지어는 우리는 뭐 필요할 때는 우리와 형제 국가라고도 하잖아요. 좀 많이 자기들이 다른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거기 가서도 보니까는 옛날에 저 축구한 거 가지고도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터키 사람들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새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21대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농담 삼아 옛날에 뭐 노벨상 우리 왜 안 받냐 이런 얘기 가끔씩 하지만 네. 노벨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벨상에 나올 수 있는 풍토와 저변은 중요하다. 그렇죠. 그 결과로 노벨상에 나오는 건데 뭐 야단쳐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뭐 노벨상이라는 게 어쨌든 좀 새로운 연구를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연구를 해야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예, 일단 우리나라는 그런 풍토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업적이나 그런 평가가 논문의 수 이제 좀 바꾼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논문을 어떻게 내느냐를 평가하는데 논문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예, 하던 거 계속하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하던 거 조금만 이거 조금 바꿔서 하고 또 이건 이렇게 또 바꿔서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그냥 논문 쉽게 나오거든요. 그치. 네.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뭐 아까 명령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뭐 창의적이라고 중요하라고 하는데 창의적인 게 네. 예, 창의적이 되라고 명령을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지시를 받고 있어요. 창의적이더라고. 지시를 받아서 창의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면 창의적이 되라는 것도 진짜 창의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돈을 벌어오라는 얘기를 네. 그냥 짧게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의적이 돼서요 잡스처럼 돈을 벌어라 네. 그런 그러니까요. 식이잖아요. 네. 잡스가 과학자처럼 얘기되고. 맞아? 그러니까 잡스처럼 해야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보면은 노벨상 나올 때마다 뭐 이제 나오잖아요. 창의적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노벨상 받은 사람은 기억 못 해요. 그렇죠. 다음에 되면 다 잊어먹어요. 네. 스티브 잡스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때만 딱딱 나오고 마는 거죠. 그렇게요. 이 창의적이라는 게 우리가 슬로건이나 뭐 오늘의 작심, 예? 오늘 난 창의적이 되기로 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나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생각을 제대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사실 좀 우대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강연 같은 거 이렇게 옆에서 제가 보거나 뭐 사회를 볼 때도 그거 하면 뭐 먹고 사느냐는 식의 네. 어린이들의 질문이 네. 있고 마치 당신이 그걸로 뭐 어디 뭐 제대로 먹고 살겠냐라는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저는 그 전문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도 저한테도 네. 예,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도대체 뭘 네. 먹고 살고 싶어요 저런 진짜 식으로 했어요. 도대체 뭘 먹고 살고 싶길래 그런 걸 물어보는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과학자가 일단 돼서 우리가 질문을 할 정도의 과학자가 돼 있으면 그 사람 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괜찮게. 그렇죠. 그럼요. 뭐 지들은 뭐 얼마나 뭐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는지 지난번에 어느 강연에서 나온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들었었어요. 뭐 헬기 몰고 다니고 막 자가용 비행기 탈 거 아니면 그건 못하지만 예. 그게 아니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때 누가 해주셨는데 도대체 지금 그러면은 뭘 하면 먹고 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네. 많은 강의장 같은데 가서 애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정말 확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과학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실용적인 걸 따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자분들도 물어보면서 달 탐사 이제 얘기 나오니까 그럼 달 탐사에 가서 뭐 할 수 있냐? 뭐 자원을 캐냐? 뭐 기술 개발을 뭐 어디다 써먹냐? 그런 거 좀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달 탐사 자체로 그냥 예, 목적을 삼으면 안 되냐고 좀. 그럼 뭐 잘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면 나오겠지. 그렇죠. 예. 아무튼 이 소위 우리나라는 이게 사각 낀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일찍부터 이익에 대해 생각하고 맞아. 사각 낀다는 말 자체가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꾸 살을 끼워 넣어요. 특히 뭐 뭔가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살을 어떻게든 끼워 넣어가지고 막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면 참 문제가 있고 또 뭐 연구자들도 더 오랫동안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정년 문제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정년 좀, 문제도 네. 있고 항상 이제 그 사업이나 그런 이제 연구 기간이 네. 짧으면 뭐 1년, 길어야 3년 정도 단위예요. 네, 그 3년마다 아무리 긴 과제를 하더라도 3년마다 무슨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그 한 2년 연구하고 1년은 보고서 써야 돼요. 그렇죠. 영수증 붙이고. 영수증 붙이고. 그러니까 정산하는 동안에 그 연구 마인드란 게 계속 그런 유지가 될 수가 정산을 없잖아요. 하는 보조 인력을 제대로 쓰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학생시켜야 돼요. 대학원생. 걔는 뭐야? 걔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고요. 아무튼 한국에서 이제 과학 부문 노벨상을 받으려면 정말 여러 가지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설사 나온다 한들 이 김연아 같은 일회성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 중에는 당분간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차라리. 개인 차라리, 문제가 다 예,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느 뛰어난 사람이 진짜 김연아나 그 박태환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해버리면 우리나라 수영 잘하나? 그러니까 수영 강국, 빙상 강국, 뭔가 그렇게 생각해버릴 맞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게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참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씁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노벨상 얘기한다 그래서 올해 이그 노벨상 뭐 탔지 잠깐 찾아봤거든요. 작년에도 얘기했죠? 네, 그래서 뭐 다른 쪽도 재밌는데 일단 물리학상에 또 다시 중국 연구팀의 쾌거가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중국 소개. 이그 노벨상조차도 네, 데이비드 후라는 조지아 공대 분인데요.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게 사가 안 끼는 연구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포유동물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잘 그러면 돼서 생물학상 아니에요? 네, 그래서 8초에서 34초까지 걸린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럼 생물학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야심찬 이 연구팀 분들은 그러니까 3kg 이상의 모든 포유 동물이 약 21초 정도 평균적으로 그 안에서 소변을 보는데 몸무게 3kg 이게. 네, 이상의 모든 포유 동물이 그 정도에 봤는데 이 소변 양이 각자 다르잖아요. 네. 코끼리는 훨씬 더 많고 인간은 적은데 그래도 비슷하게 21초 안에서 소변이 나오니까 이 지금 유체 시스템이 동물 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유체가 흘러가는 시스템을 찾아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유기적인 유체 시스템 개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로 지금 그 이그 노벨상을 받았고 그건 이그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감인데. 상당히 지금 이 결과로 그러니까 아주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걸 뭔가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진짜 좀 재밌는 분이 데이비드 후라는 분이 이 시상식에 변기 시트 있잖아요. 그걸 목걸이처럼 이렇게 걸고 나와서 그 뚜껑을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나와서 상을 너무 행복하게 받는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머 감각은 정말 중요하다. 혹은 사가 안 끼는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글 노벨상을 노리는 게 창의성에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케이트 박사님은 공학자로서 지금 이 쾌거에 대해서 어떤 되게 진지한 얘기 같고요. 아니 그 같은 시간대에 뭐 코끼리랑 예를 들어서 사람이랑 시간이 같은 시간대에서 소변을 본다 그러면 코끼리는 정말 배출량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구조가 다르겠죠. 이게 어떤 그 배관 압력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같은 시간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오줌보의 두께라든가 거기 힘을 줄 수 있는 압력 차이라든가 배관의 길이, 그쵸, 뭐, 길이라든가 엄청나게 다를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궁금해졌는데 이 자연이 이런 동물들에게 같은 시간 동안 소변을 보도록 만들었다면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건 진화와 관계 있지 않을까요? 소변 보는 동안에 공격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상당히 상황인데. 난처해지거든요. 네. 뭐 사람은 난처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막 뿌리면서 뛰어갈 것 같긴 한데. 자, 뭐 더 이상 가면 매우 지저분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그 노벨상도 이렇게 재밌는 상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그 노벨상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뭐 농담이고 조롱거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연구까지 이분들이 이 연구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뭐 다른 연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까지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풍토가 있어야 결국은 저기에서 저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된 건데 뭐 저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도 좀 그런 유연성은 있어야 노벨상이든 뭐 노벨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든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뉴스는 이 정도로 물리학상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박 겉핥기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듣고 아까 결핵처럼 잘못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아마 나을 것 같고 저희는 이 노벨상 관련된 포인트들, 이 우리나라의 노벨상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고요.